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선포했던 글로벌 관세 전쟁이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라면서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을 항소해서 이 배수의 진을 치고 법적 다툼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이것이 지금 불법이다라는 판단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행사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바 있는데,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에서 이를 취소시킨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난 1977년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발효가 된 바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 또는 외교 경제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다양한 조치를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인데요. 이 조항은 전쟁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포를 했다가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죠. 네,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상법을 동원하고 행정 권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강경 자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항소하게 됨에 따라서 2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맡게 되는데, 최고법원, 다시 말해서 연방대법원까지 끝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연방법원의 첫 번째 판단인데요. 앞으로 상호 관세를 두고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해서 12개 주도 지난달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똑같은 법원에 제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부터 무역 상대 57개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다시 말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는데, 일주일 뒤에 중국을 뺀 대부분 나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1심 판결에 불과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이 관세 정책에 이제 제동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과 지구촌 세계 각국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좀 혼란 속에 빠질 만한 그러한 사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혼란, 케이오스 그 자체인데요.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마가, 이런 트럼프 아젠다의 핵심 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혔던 관세 정책이 벌써 초반에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청사진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미국 법원이 금지하지 않은 다른 방식, 우회로를 통해서 또다시 관세 부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런 관측이 남아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 나라를 윽박지르고 무역 조건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해서 미국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동시에 미국 정부의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른 정부의 세수 감소, 그리고 부채 부담까지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동시에 병행해서 재정 적자 우려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청사진이었는데,
대규모 관세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연쇄적으로 또 다른 경제 정책의 기대 효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역 협상에도 악영향이 미쳐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 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일 거고요. 이미 뭐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런 말도 여러 번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관세를 위협했다가 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은 취소하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법원에서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상대방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힘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커다란 좌절이고 협상 지렛대를 잃어버렸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90일 동안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열심히 협상을 해오던 상대방 나라들이 이제는 법적 판단이 완전히 완료되기까지는 양보를 미루고 싶다. 이런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지금 관세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유럽은 벌써 호락호락 미국 측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이번 법원 판단이 상당히 상식적인 그런 판시였다.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서 좀처럼 건드리지 않는 법원 성향을 고려할 때 아주 놀라운 결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아주 취약하다는 점을 미국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별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뭐 벌써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참 아직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러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법원 판결 효력에서 벗어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과 같은 품목별 관세는 아직까지 효력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전자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관련 조사의 인질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 역시 법원에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또 다른 법을 뒤져서 찾아내서 이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법 외에도 무역법 122조 또는 301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성격 다들 아시죠?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양키즈의 명포수 요기베라의 명언을 되새기면서 지금 다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가운데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또 쓴소리하거나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 발끈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번에 또 뭐 타코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타코 무역이다.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타코 트레이드? 아, 네. 타코 트레이드, 네. 타코 무역.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자 기자들이 타코, TACO가 뭐의 약자냐.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런 네. 용어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상식 밖으로 협박을 가한 뒤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유예 또는 철회하는 데서 이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45%에서 100%로 줄이고 다시 다른 숫자로 낮춰주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전임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지금 우리는 14조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당신 기자들은 내가 겁이 나서 물러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핫 뜨거운 나라인데 6개월 전까지
죽은 나라였던 미국을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려놨는데 이런 말이 되냐. 질문을 한 기자에 대해서 당신은 그런 못된 질문을 했다. 그거는 타코가 아니라 협상이라고 불러야 된다면서 면전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아주 화가 단단히 날 거예요. 네, 아주 분노한 표정으로 기자한테 그렇지 않다고 면박을 줬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화당원이신 우리가 이제 컬럼니스트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스티븐 김 변호사. 네. 그분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트럼프의 이 딜은 협상이라는 거는 뭐 워낙에 협상으로 시작해서 협상으로 끝나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먼저 크게 지르고 보고 그다음에 조금씩 물러나면서 이제 협상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는 이런 얘기를 나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무슨 타코가 아니다. 치권자 아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나의 협상의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미리 까버리는 게 이게 과연 앞으로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요. 네. 제발 눈에 네? 빤히 보이잖아요. 이거 눈에 빤히 보이니 이걸 미리 해놓게 되면 다른 상대방에서도 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저 사람 뭐 미리 크게 지르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저 조금씩 좀 뭉개면 돼.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이거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협상하고 그 나라와 나라의 정치에서의 협상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데 네.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웁니다. 아, 비즈니스 딜을 할 때 저렇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보통 우리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어떡하지?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방법 가운데 하나구나. 그럴 때 나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방법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카드를 너무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보여주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나 저러나 이 캘리포니아주가 15개 주와 함께 국립과학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민주당 주정부들의 연속적인 법적 대응의 일환인데요. 가주정부는 이 국립과학재단 NSF가 여성과 소수계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이것이 연방 법률과 헌법상의 권한을 위반했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소장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성별과 인종에 따른 연구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단된 것을 이 소장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스템 프로그램,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여성과 소수계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런 지원 중단까지 겹치게 되면은 공정한 연구 환경 조성에 역행한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국가 과학 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크게 훼손됐고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의 횡포를 막고 기존 프로그램을 회복하기 위해 하는 시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소송 배경, 주요 쟁점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한인 사회를 포함한 소수계 연구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 이 국립과학재단과 국립보건원인 NIH의 연구비 지원 정책을 대폭 바꿨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소수계 연구자를 지원하는 다양성 프로그램 DEI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깎았는데요. 연구비 외에도 시설 유지와 행정 지원과 같은 간접 비용 환급률도 기존의 28%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주립대학인 UC 시스템, 그다음에 칼 스테이트는 물론이고 사립대학인 스탠포드, USC와 같은 주요 연구기관까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이 조치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런 예산 삭감이 과학 연구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저해하고 앞으로 미국의 과학 리더십까지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 내일부터 이곳 남가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워지겠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유엔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곳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서부주들에 미칠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한때 유럽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위고비의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의 제 바운드에게 빼앗기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예측 실패와 마케팅 전략 부재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유엔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파리 기후협정의 기준인 섭씨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경고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엔의 세계 기상 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2029년까지 5년 동안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상, 화씨로는 2.7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파리 협정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설정한 목표치를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이 임계치를 넘기면 지구 생태계부터 해서 경제, 인류 건강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죠. 또한 2024년, 작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로 남아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향후 5년 안에 이 기록이 또 깨질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한 해는 1.5도 상승 기준을 초과할 확률이 무려 86%에 달한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면 이런 더워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기후 변화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서부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포함해 미 서부 지역에선 앞으로 더욱 심각한 기후 재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심각한 가뭄부터 해서 잦은 폭염, 또 더 길어지는 산불 시즌, 강도 높은 대형 산불 등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UCLA 기후학자 박 윌리엄스 교수는요, 지난 1200년 중 가장 건조했던 25년이 1999년부터 2023년까지였다고 밝히면서 이런 이상 기후가 이제는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후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더위 그 이상의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 함유량이 증가해서 집중호우와 홍수 가능성까지 커지고 또 동시에 식물과 토양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서 가뭄과 흉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했다가 건조해지고 또 건조했다가 습해지는 이런 급변하는 기후 채찍 효과는 농업, 식량 공급, 산림 관리, 재난 대비 같은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 복합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처럼 이미 인플라 부담이 큰 지역에선 기후 재난이 주택 파괴나 건강 피해,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90도를 넘거든요. 일부 지역이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를 넘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70도대 초반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 야,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개개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과도한 에너지 소비부터 줄이고 또 친환경 운송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 정책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유럽의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한때 루이비통 모에헤네시를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사의 대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 그 오젬픽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위고비를 출시했는데요. 처음에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만 경쟁사인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내놓은 젯바운드에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로 뒤처진 겁니까?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보노디스크는 46.1%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일라일릴리는 53.3%를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예. 주간 처방량 기준으로 봐도 젯바운드가 위고비를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최근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젯바운드가 더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위고비보다 젯바운드가 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처방을 해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위고비는 너무 비싸요. 뭐 한 거의 $900, $1,000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저 보험에서도 가봐가 잘 안 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값이 싸니까 좀 이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거의 뭡니까 약 효과는 뭐 거의 같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비싼 거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이 노보노디스크가 시장에서 이렇게 밀린 이유는 뭐예요? 제품의 효과 때문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실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퍼스트 무버로 오히려 제품 효능 면에선 초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수요 예측 실패와 보수적인 생산 전략 때문으로 나오는데요. 과거 노보노디스크는 비슷한 계열의 비만 치료제 삭센다에서 실적 부진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위고비 생산 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출시 5주 만에 삭센다가 5년 기록한 전체 처방 건수를 넘겼는데 이에 맞는 생산 물량이 뒷받침되지 못했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거 오도하면은 뭡니까 CBS나 이런 데서는 이거 지금 약 없다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노보노디스크 측은 이런 그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뒤늦게 위탁 생산업체 카탈렌트를 인수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만 예. 이미 그땐 시장 주도권이 경쟁사 일라일릴리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약물로 기대됐던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기대치를 또 밑돌면서 작년 말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증발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어떤 전략적인 대응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지난 5월 16일 최고 경영자를 전격 해임한 결정입니다. 시장에선 이걸 위기 대응 차원의 인적 쇄신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또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미 최대 제약 소매 유통망 CVS와 이제 협력해서 위고비를 우선 처방 약물로 지정하는 전략적 제휴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이제 처방을 늘리고 시장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선도했던 회사들이 경쟁사에 밀리는 이런 사례가요. 경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와튼스쿨의 아메리쿠스 리드 마케팅 교수는 이걸 시장 초기 진입자의 실패라고 전했는데요. 시장을 먼저 연 기업이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했던 점, 그리고 내부적 제약으로 인해 기회를 놓친 반면에 후발주자인 일라일릴리가 선도자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대담하고 신속하게 시장을 장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마케팅, 생산 전략, 유통 전략 이런 전방위적인 경영 의사 결정이 어떻게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잘못되면은 CEO가 항상 모가지가 날아가게 돼 있고, 맞아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네. 야구 팀에서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감독부터 잘리는 거고. 그렇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 첫 GPT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에서 세계 1위, 한국에서는 2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국에서 AI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 AI 서비스를 실제로 유료로 구독한 이용자 비율이요. 1년 전보다 무려 7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엔 전체 응답자 중 불과 0.9%만이 유료로 AI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23년엔 이 수치가 7%로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안에 AI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상업적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전반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함께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 GPT 같은 텍스트 기반 AI 서비스 포함해서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3년 12.3%에서 2024년 24%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AI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상적 소비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AI를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초기에는요, 대부분 텍스트 생성, 그러니까 글쓰기나 번역, 요약 같은 것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2023년엔 전체 AI 이용자 중 거의 대부분인 81%가 이런 텍스트 생성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근데 2024년엔 이 비율이 57.2%로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음성, 음악 생성, 또 이미지 생성 등으로 이용 분야가 확장됐습니다. 이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미드저니나 음성 생성 플랫폼 수노, 음악 기반 AI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상 제작, 광고 디자인, 심지어 개인 콘텐츠 창작까지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용 동기를 보면 네. 정보 검색에 일단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무려 8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는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이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서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젠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좀 고독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서 AI와 대화가 정신적 위안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I와 대화를 해서 정신적인 편안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참 문제인데. 네. 사람과 사람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어야지. 네. 인공지능과 앉아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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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거부감을 표시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많았습니다. 아하. 그리고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도 있었고요. 복잡한 것 같아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AI 소비 형태는 뭐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AI 활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네.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미국은 AI를 창작이나 연구, 전문 컨텐츠 생산에 활용하는 비율이 높고요. 스타트업 중심의 AI 툴 생태계도 좀 활발한 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개인 소비자 중심의 AI 활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 AI 활용은 계속해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AI 관련한 얘기하면서 박현경 기자께서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전기 더 많이 쓴다고 그런 내용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저 절대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전기 쓸까봐. 아니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것만 해도 전력이 무지무지하게 소비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 AI의 전력 소비는 정말 말도 못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뭐 한 분이 쓰셨네요. 저런 분들 때문에 전력 낭비가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농담을 해줘서 그때 챗 GPT를 삭제하셨다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그때 맞아요. 그때 농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퀀텀 F&A 최운하 대표 모시는 날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금년도 1사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이 발표가 또 됐는데 이 뭡니까? 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나타났네요.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GDP인데 1차 조정은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뭐 시장의 반응은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지난번 첫 번째 잠정치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단지 그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소비자 지출이 이제 1.8% 포인트 기여한 것에서 1.2로 줄어들었다. 이제 이 점이 이제 조금 뭐 그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1사분기는 결국은 뭐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GDP를 줄이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네. 1사분기가 약간 뭐 하향 그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네. 이제 2사분기에 1사분기에 이상한 현상으로 이제 수입을 많이 했던 것이 들어오면서 2사분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2%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연방무역법원이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대표님은 이러한 그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계셨었습니까? 일단 뭐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소송이 발효가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그 정치권에 많은 그 관심을 받아봤었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참 뭐라 그럴까요? 정권의 집권자, 행정부의 그 수장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미국 같으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헌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할 때 삼권 분립하는데 그러면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는 것에 이유가 다 있거든요. 헌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파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의회의 권리와 행정부의 권리,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력 여기까지가 삼권 분립의 역할을 지금 그 세 가지 축인데 이 소송이 제기된 근거가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느냐에 관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통령이 그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조금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었고, 이제 이런 현상은 주로 좀 무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뭐 가까이는 뭐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지난 3년간 그러한 일이 뭐 자주 있어왔고, 그런데 미국은 다행히도 이것을 판단하고 중재할 그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가 이제 그 판단을 1차적으로 내려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그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인상할 수 있었던 근거로 갖고 왔던 게 뭐였냐면은 IEEPA라고 하는 그 국제 긴급 뭐 하여튼 비상 경제 권한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 법안의 정신이 뭐냐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뭐 영국이나 EU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과연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의문이 있었던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 이것은 긴급 상황을 적용할 만한 그런 대상 국가들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우방국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동맹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 따라서 대통령이 인용한 IEEPA 법안을 여기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을 해준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관세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준 건데 이것이 시장에서는 안정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항고를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하고 받아들이면 안정이 되는데 그렇지. 바로 이제 항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그 한동안 법적으로 많이 이제 서로 간에 논쟁을 할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 것에 따라 이게 또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불안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그 판결은 1차적으로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지켜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이제 동시에 있는 그러한 발표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그 사법부가 제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무역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잠깐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각 나라와의 무역이 다시 그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좀 어렵죠, 보기가. 왜냐하면 네. 이 법원의 판결이 이제 최종 판결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그 이민 정책에서 그 베네수엘라인가요? 그쪽의 사람들을 뭐 보내고 할 때도 나타났듯이 현재 미국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뭐 그건 사법부의 판결이지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제의 판결에 대해서 교역 당사국들이나 해당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확실한 길이 이제 정해졌다라고 판정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사 나온 것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 슈퍼 301조 다시 나오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슈퍼 301조 참 많이 들었던 단어거든요. 그렇죠? 많이 네, 들었고. 슈퍼 30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저쪽이 상대국이 이제 그 부당한 무역 관행을 했을 때, 무역 제재에 대한 관행을 했을 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행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그 법적인 이슈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상대국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어야 된다라는 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그 WTO,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에 이제 그 제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알다시피 지금 우리 현 행정부의 특징이 국제기구의 어떤 그 위상이나 권한을 뭐 거의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WTO에 제소를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닌 판정이 나온다고 해봐야 아마 별로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소위 말해서 국제무역 질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인가조차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이 챗GPT야.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만 보면 그냥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나온 그 회의록 중에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은 뭐 그 전에 발표될 당시와 이제 큰 뭐 내용의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지금 입장이 뭔가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해석을 듣고 싶어 했고 그런데 실제 이제 회의록을 보니까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의 이 정책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 관세 정책이 너무 광범위하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그 깊이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솔직히.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관세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지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하. 그것은 이제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지만 조금 그 우리 시장에서 경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관세가 가져올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파장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측면인데요. 경제를 이제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인데 네네. 이제 이 두 부분이 대부분은 서로 상반돼요.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오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너무 잘 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지금 이 현상을 보면은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른다고 하는 이제 소위 그 S의 공포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번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연방공개시장회에서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이 확실해질 때까지 정책적인 인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말이 좀 말은 표현은 어렵지만 영어를 번역하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정리될 때까지 우리는 뭐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서 좀 경기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연준에서는 글쎄 경기를 살리는 건 좋은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경기 살리자고 금리를 섣불리 낮췄다가 물가 상승이 갑자기 커지면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걱정이 있고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위협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뭐 더 나쁘게 할 거야? 이것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그대로 그냥 일단 보겠다. 근데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도 반대쪽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신중하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해준 것이 어제 회의록에서의 그 핵심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 함께했습니다.